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누룽지 먹었어요. 누룽지 좋아해서 그냥 누룽지 먹었는데 아직은 배가 안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배 고파지면 더 먹고. 친구들은 뭐 먹었어요? 궁금하다. 음, 좀 쌀쌀한 것 같다. 옷을 얇은 거 입고 있어서 그러나? 오늘은 밖에는 안 나가가지고 모르겠는데 오늘 날씨는 어땠나 모르겠네요. 그냥 이것저것 꼼지락꼼지락 대다가 그랬네요. 나갈까 생각했었는데 시간 놓치니까 또 이렇게 됐다. 아무튼 하루가 진짜 금방 빠른 것 같아요. 겨울이라 그런지 해가 짧아서 그런지 금방금방 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마음은 진짜 소중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힘든 일들을 많이 겪거나 그럴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떤 경우들로 인해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타지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던가 이렇게. 근데 그때도 이렇게 주변에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이럴 수 있는 어른들이 없다면 없고 좀 뭐 추위 같은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지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마음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마음들이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진짜 슬픈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짜 마음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사랑이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슬픈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예민한 편이기도 하다 보니까 금방 알아차려지는 면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흡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기뻐하거나 그런 것 보는 것도 너무 그대로 딱 스폰지처럼 와닿는 느낌이고 슬픔도 그래요. 노래 가사 들어도 슬픈 건 너무 눈물이 나고 심지어는 글을 읽다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감정들이 흡수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울기도 하고 잘 웃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웃음도 진짜 많거든요. 장난기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 늘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다른 어떤 이유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친구들이 그냥 존재 자체로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뻐요. 그런 것들 잊지 마세요. 그냥 저는 친구들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서 그냥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도 뭐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 상황들에 너무 몰입해서 이렇게 너무 가라앉은 마음이나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이건 곧 지나가는 일이야. 뭐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도 어떤 순간들도 친구들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친구 자신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꼭 믿고 친구들 마음 안에 사랑이 항상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힘들어서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날씨처럼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뭐 하얀 구름, 하얗고 몽글몽글 예쁜 구름이 뜰 때도 있지만 또 가끔은 비 오기 직전에 그런 먹구름이나 그런 구름들이 뜰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 금방 그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다음 날이면 또 비로 인해서 더 뭐 이렇게 공기 정화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깨끗해진 그런 기분을 느낄 만한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묵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에 씻겨 내려가면 진짜 그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예쁘고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다 괜찮은 상황이니까 꼭 그런 거 기억하고 힘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정말 정말 예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책 읽어드릴게요. 아, 제 페북이 또 없어졌어요. 아, 내 페북 좀 그만 놔두라. 자꾸 없애고 진짜.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양날의 검처럼 그냥 뭐 잘 쓰면은 진짜 흉기고 뭐 안 그러면 진짜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다 똑같은 거예요. 좋은 쪽만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만약에 나쁜 점이 있더라도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 그거는 보안 상황으로 이렇게 바꿔가면 될 거지. 그 위고 때문에 없애버린다 뭐 이런 거보다 또 그게 있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득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넓게 생각해요. 넓게 생각하고 멀리 보세요.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막 아주 작은 그 묘목 같은 그런 것들 보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그리고 멀리 보세요. 미래, 다음 세대 이렇게 멀리 보세요. 뭐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세계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획해야 되듯이 점점 넓게 보세요. 그래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넓은 마음 가지세요. 책 읽을게요. 탈성에서 벗어나기. 조력 집단을 신중하게 골랐다면 당신이 끈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쯤 있을 것이다. 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일구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상황 때문에 끈기를 체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끈기를 습관화하여 체득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즐겁게 세운다. 이들은 몇 번이나 실패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침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된다. 때로 숨어있는 안내자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은 날도 있다. 누군가를 콕 집어서 좌절시키고 그 후 그가 끈기 있게 밀어붙여 성공에 이른다면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끈기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은 성과를 즐기게 놔두지 않는다.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끈기라는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어제 읽은 것 같다, 내용.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끈기가 실패를 과거 일로 만든다. 끈기의 중요성을 겪어본 사람들은 실패를 일시적인 일 이상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들은 열망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고 마침내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낸다.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면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실패라는 벌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의심할 수 없는 좌절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불가해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하는데 그 힘에 이름을 붙이자면 끈기일 것이다. 끈기가 없이 놀라운 성공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이 문단을 쓰고 있을 때 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골목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저 위대하고 수수께끼 같은 브로드웨이가 절망의 묘지이자 기회의 문인 그곳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명예와 부, 힘, 사랑 등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쫓아 브로드웨이로 찾아온다. 그 긴 행렬에서 누군가 발을 뻗고 나오면 세상은 그가 브로드웨이를 정복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브로드웨이는 그리 빨리, 그리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브로드웨이는 재능을, 천재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부를 보상으로 준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비결, 그것이 끈기다.
오늘날은 브로드웨이를 공연계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에서 힐은 일반적으로 뉴욕 예술, 출판,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비유로 지칭했다. 이 책의 초판본에서 힐은 당대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여기 안 읽어도 되겠다. 버지니아주 벽지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그 표현에 따르면 권총을 든 말썽꾼이 된다는 의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마사 레이미 베너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힐은 범죄자로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른다. 새 어머니인 마사는 상간 벽지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려 했고 힐은 권총을 든 말썽꾼에서 타이프라이터로 변모시켰다. 권총을 사용하는 것만큼 타이핑을 잘하게 된다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될 거다. 그녀의 신념과 격려는 어린 힐을 변모시켰다. 힐은 15살 무렵 지역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면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날 일이라면 뭐든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상업전문대학에 들어간 첫 해 힐은 석탄업계의 최강자였던 루퍼스 에이어스에게 대담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일자리를 달라는 편지였다. 하지만 그는 월급은 필요 없다고 썼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에이어스에게 돈을 낼 수도 있다고 썼다. 에이어스가 수습기간만 준다면 석 달만 지나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어 제대로 된 급여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에이어스는 이 편지를 인상 깊게 보고 그를 유급으로 고용했다. 첫 번째 전환점. 상업전문대학을 이수한 뒤 나는 속기사이자 부기 담당자로 취직했다.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더 일을 잘하는 습관을 들인 결과 나는 빠르게 승진하여 나이에 비해 많은 연봉을 받고 관리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힐은 또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정직성을 입증했으며 에이어스는 그를 관리자로 승진시켰다. 힐은 19살의 나이에 광산 최연소 관리자가 되어 350명의 직원을 관리했다. 그 뒤 운명이 팔을 뻗어 조용히 쿡 찔렀다. 고용주는 재산을 잃고 나는 일자리를 잃었다. 처음으로 실패를 겪은 것이다. 하지만 그 원인은 내게 있지 않았다. 나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이 경험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전환점. 다음으로 한 일은 남부지방의 거대 목재 공장의 영업관리자였다. 나는 빠르게 승진했고 고용주는 나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돈이 벌리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한번 사다리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1907년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사업도 무너졌다. 나는 무일푼이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이다. 힐이 말했듯 대공황으로 1907년 여름 수많은 은행과 주식 중개인이 파산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줄지어 은행으로 달려가는 현상이 벌어졌다. 은행들은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채무자들은 담보물을 살 사람을 찾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대출 시 담보로 잡은 기업이나 주택을 압류했다. 기업들은 문을 닫고 농부들은 땅에서 쫓겨났으며 사람들은 직업을 잃었다. 이에 따라 은행 역시 점점 더 많은 수가 문을 닫았다.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미국은 경기 침체의 회오리에 휘말렸다. 월스트리트 주요 은행가들과 재무회사 중역들 역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오직 그들만이 이 사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문제가 있는 은행들을 지원하는 데 나섰다. 1907년 금융공황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1913년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세 번째 전환점. 이 일은 내가 처음으로 결정한 큰 좌절이었다. 이때 나는 이 일을 실패로 여기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일은 실패가 아니었다. 나중에야 그것이 어째서 실패가 아닌지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1907년 후 대공황과 그로 인한 사업 실패는 내가 목재 사업에서 발을 빼고 법률을 공부하기로 방향을 선회하는데 꼭 필요했다. 나는 무지개를 잡고 싶었다. 황금단지를 차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곧절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고 법학대학에 들어갔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과 동생의 법학대학 등록금을 대려고 밥 테일러지에 글을 기고했다. 그리고 이 일로 카네기와 운명적으로 만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네기는 그에게 성공 철학을 정리해 볼 것을 제안했는데 이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야간 법학대학에 들어갔고 낮에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그 일을 하면서 숙련된 자동차 정비공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동차 공장의 교육 부서를 신설하고 평범한 기계공들에게 자동차 조립과 수리를 교육시켰다. 이 교육 과정은 잘 되어서 월 1,000달러의 순수입을 안겨주었다. 주거래은행은 내 사업이 번창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업 확장 자금을 빌려주었다. 은행은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주저없이 돈을 빌려주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 은행은 내가 돈을 갚을 희망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준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조용히 사업을 거둬간다. 그것이 원래 자기들의 것인 양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월 1,000달러 이상을 벌던 나는 돌연 가난뱅이 신세가 되었다. 세 번째 좌절을 겪었지만 힐은 지지 않았다. 그는 다른 일을 구했고 그러면서도 카네기 프로젝트를 계속했다. 네 번째 전환점. 처가의 도움으로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회사의 수석 법률 자문 아래에서 일하게 되었다. 친구와 친지 사이에 일하면서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다. 더 뭐가 필요하지?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는 친구와 한마디도 상의 없이 예고도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것이 나 스스로 선택한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일이 너무 쉽고 아무 노력 없이도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그만두었다. 이 행동은 나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드러났다. 그 후 10년에 걸쳐 발버둥 치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비범한 감정을 겪었지만 말이다. 새로운 무대는 시카고였다. 시카고에서 직업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다면 내게 현실적인 능력의 씨앗이 있음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생각했다. 다섯 번째 전환점. 시카고에서 처음 구한 일자리는 대형 통신교육 업체의 홍보 담당자였다. 나는 그 일을 잘했고 학교장은 내게 그 일을 그만두고 자신과 함께 사탕 제조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베시 로스 사탕회사를 설립하여 내가 초대 사장이 되었다. 사업은 급격히 성장했고 곧 80곳의 도시에 지점을 두게 되었다. 이 사업은 무척 번창하여 힐의 동업자들은 그 사업을 독차지하려 했다. 이들은 힐을 무고하게 고소하고 힐에게 지분을 넘기면 소송을 취하겠다고 제안했다. 힐은 분노하여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 사건이 법정까지 가자 동업자들은 의견 조정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힐은 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판사는 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제 그에게 동업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선택권이 주어졌다. 당시에 구속된다는 것은 무고죄라 할지라도 끔찍한 망신이었다. 물론 유쾌한 경험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는 그 비슷한 경험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겪을 만한 가치는 있는 일이었다. 복수는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도
급이 이렇게 직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뭐 상사가 있고 또 부하 직원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직장 상사가 진짜 부하를 존중하지 않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상사 밑에서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또 그런 소문들이 나게 되잖아요. 저 직장은 진짜 상사가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 이러면 그 회사에 대한 신용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직원을 많이 수시로 바꾸거나 채용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쭉 돌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존중해서 대하고 또 그렇게 존중했을 때 그 부하 직원도 아, 우리 뭐 누구는 상사 다 다를 테니까 직급이 뭐 사장님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사장님은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품격이 있으셔서 정말 마음으로 따르고 싶다. 내 마음으로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신뢰로 쌓이고 그런 사람 사이에는 또 그 믿을만 하면 의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진짜 따르게 만드는 게 윗사람의 자질이나 뭐 리더의 자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종.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살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권위나 지위라는 것들은 스스로 내세우기보다는 아랫사람들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따라줄 때 그게 오래 가는 거잖아요. 내가 내세운 권위는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진짜 모래성처럼 어떤 시기가 되면 금방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런 관계, 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들을 보기도 하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느꼈던 부분인데, 갑자기 뭐 책을 읽다가 또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을 담아서 지켜주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내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위기를 겪었을 때 반드시 나를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잊지 말고 나한테 소중한 것들, 내 주변의 것들, 뭐 사람들 이런 거 꼭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윗자리에 있으면 내가 좀 더 아래 사람들을 포근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더 커지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윗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고 그러면 아래 사람이 얼마나 마음으로 감화를 받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더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럴 때 진짜 입사한 막내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거나 그럴 때는 그냥 밥은 먹었어? 이 말에도 진짜 뚜르르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마음을 담은 한마디 말은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 말일까. 아마 정말 힘들 때 해준 한마디는 평생의 기억이 남는 한마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따뜻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일의 기본은 항상 사람 마음을 살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상하고 나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끔 보면 우리가 다 저도 그렇고 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도 잘 모르니까 타인의 감정을 알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 감정을 보려고 하고 또 내 감정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걸로 또 상대의 감정도 읽으려고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진짜 막 보석처럼 예쁜 친구들의 마음이 가끔씩은 그런 표현하는 표현력 때문에 조금 가려질 수가 있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친구들 마음 엄청 예쁜데 그렇게 잘못 표현된 것들로 그런 어긋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이것도 감정에 대한 표현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때 힐이 쓴 글은 새로운 이상주의에 관한 긴 산문이었다. 전쟁 시기에 황금률을 토대로 하여 일어날 생각을 정리한 것이었다. 그는 이 생각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자금을 모아 새로운 잡지 힐의 황금률을 창간했다. 힐은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안면을 튼 시카고 인쇄업자 조지 윌리엄스에게 이 글을 보냈고 1919년 1월 초에 힐의 황금률이 이 신분 가판대에 진열되었다. 첫 호는 48쪽 분량이었다. 초기에는 월급을 줄 돈이 없어 힐이 직접 모든 글을 쓰고 편집했으며 기사마다 다른 필명을 사용하고 문장을 달리했다. 나중에 직원을 고용했는데 안팎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윌리엄스가 힐의 지분을 사들이려고 시도하는 일도 일어났다. 힐은 지분 매수에 관한 조항 하나 때문에 자신이 경쟁 출판업체에 관해 관여할 수 없음을 깨닫고 1920년 10월에 이 잡지에서 손을 뗐다. 1921년 4월 그는 자금을 모금해 새 출판 사업을 벌였다. 이것이 나폴레온 힐지로 역시 황금률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용이 더 확장되어서 힐이 나중에 쓴 책에 담긴 성공 철학의 많은 내용이 여기에서 등장한다. 이 잡지가 크게 성공하면서 힐은 강연가이자 자기계발 전문가로서 성공했으며 이는 다시 잡지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힐은 교도소 재소자 한 사람과 함께 수감자들의 재활을 독려하는 통신 강좌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 시기 힐이 시도한 일은 대부분 성공했으며 교도소 프로그램의 성공은 무엇보다 뜻깊다. 하지만 이사회에 임원 두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1923년에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끝장났고 또한 잡지와 그 밖의 다른 성공적인 사업 역시 그만두게 되었다. 부생애에서 마이클 리트가 지적했듯이 절망적인 역설이었다. 1920년대 극소수 기업가들만이 이상적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동시에 인간의 선량함을 휘젓고 천박한 사람들에게서 탐욕을 불러일으켜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다. 잡지사를 포기하고 그는 강연일로 돌아갔다. 이 일로 그는 개혁적인 신문 발행인인 돈 멜로스로부터 카네기 프로젝트 출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시기 멜릿은 켄턴 지역에서 불법 갱단이 아편과 밀주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경찰 일부가 뇌물을 받고 그 일을 눈감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노한 멜릿은 자신이 소유한 켄턴 데일리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했고 힐은 주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부패 경찰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힐과 멜릿이 힐의 책을 출판하기 위한 자금을 다 모으기 일주일 전에 멜릿은 자택 밖에서 갱 한 사람과 이 일로 해임당한 경찰 한 사람에게 암살당했다. 이들은 힐 역시 죽이려고 했으나 힐은 다행스럽게도 몸을 피해 스모키산으로 도망쳐 1년간 외딴 오두막에 숨어 지냈다. 궁핍한 생활과 목숨에 대한 위협 속에서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자기 분석을 통해 그는 우울증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카네기가 20년 전에 제시했던 도전을 완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가서 자금을 댈 출판업자를 찾고 4개월 동안 밤낮으로 매진하여 원고를 완성했다. 1928년 3월 힐은 그간 노력의 성과를 펴냈다. 성공철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권의 책은 그 전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 책은 하나의 현상이 되며 베스트셀러의 정점을 찍었다. 힐이 마침내 오랜 노고 과시를 즐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29년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붕괴했다.
출판 시장을 비롯해 모든 일이 바닥을 쳤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대공황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는 글을 쓰고 온갖 강연을 했지만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개인의 성취에 관한 강연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힐은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이런 조류를 변화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지만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그에게 연락했다. 힐은 공공연한 자본주의자였지만 루스벨트 행정부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충분히 신뢰했기에 새 행정부를 돕기로 했다. 대공황 시기 동안 그는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 미국을 소생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 두려움 그 자체보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대통령에게 해준 사람은 힐이라고 한다. 그리고 힐은 완전히 파산난 상태였지만 윌슨 행정부 아래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1년에 1달러 이상 받지 않았다. 1937년 마침내 대공황이 끝나리라는 희망의 불빛이 깜빡이고 힐은 이 끔찍한 시대의 정신적, 감정적 오명을 벗어내기 위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출판업자와 교섭했다. 그 생각은 옳았다. 그리하여 이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출간되었고 대공황이 끝나기 전에 100만 부 이상 팔리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렸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다양한 판본으로 100만여 권 이상 팔리고 있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까지 읽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자기 비하는 마음의 독약이다. 저는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사랑에 실패했고 몸과 마음이 아파요.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이 맞았어요. 한 교사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이 젊은 여성은 매우 지적이고 박학다식하며 똑똑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책했다. 자기 비하는 마음의 독약이다. 생기와 열정, 에너지를 뺏어가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다. 나는 그녀에게 누구나 우울하고 슬프고 아픔을 겪는 등 삶이 기복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생을 제어하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질병과 사고, 불운, 비극을 믿는 군중심리가 생각을 지배한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자기 자신을 어린 시절 교육과 세뇌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나 유전자를 탓할 것이다. 정신 상태와 믿음, 신념과 내가 만든 조건이 미래를 결정한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수년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고 반복해 온 수천 가지 생각, 이미지, 감정이 습관처럼 쌓여 나타난 결과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전 세계를 여행했다고 하셨지만 내면을 여행하신 적은 없으시군요. 저는 종일 위아래층을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 말고는 아무 데도 안 가요. 라고 말하는 엘리베이터 안내원 같으시네요. 오래된 사고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고 쓸데없는 소원을 빌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사고 패턴 때문에 상사나 학생, 학교, 이 사회를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슬픈 거예요. 교사는 고착된 패턴에서 벗어나 인생을 변화시키기로 했다. 스스로를 변화시켜 인생의 아름다움과 만족, 영광을 느끼고 싶었다. 현재의식에서 받아들인 내용이 잠재의식에 도달할 것임을 알았기에 다음 진리를 하루에 몇 번씩 확언했다. 이러한 확언을 반복하면 마음을 경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성공, 행복, 기쁨으로 재정비할 수 있다. 그는 단조로운 삶에 활력을 주는 치유 확언을 몇 번씩 복용했다.
이 말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했더니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다. 건설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고에 청신호가 켜졌다. 잠재의식 속에 쌓여있던 정신의 씨앗이 뿌린 대로 자라난다는 것을 확신하자 인연이 나타났다. 교장과 결혼을 약속한 것이다. 승진도 했다. 영적 경험을 한 이후 그림에 큰 재능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이제 교사는 내면에 갇혀있는 광채를 발산하고 있다. 진실하고 긍정적인 학원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은 덕분이다. 그리고 저는 항상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건 괜찮은데 진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만남엔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외모가 예쁘거나 그런 건 그냥 보기에 예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에는 마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 뭐 화려한 외모나 아니면 무슨 그냥 물질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도 그렇게 마음이 막 많이 열리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짜 예쁜 마음을 봤을 때 제 심장이 뛰는 것 같고 진짜 예쁜 그런 보석 같은 마음을 발견했을 때만 제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마음을 담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런 사람한테 어떤 태도랑 마음가짐으로 다가갈 것인가. 내가 아무리 혼자 좋다고 해서 길가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 꺾어버리면 그 예쁜 꽃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꺾여있는 꽃이 며칠은 물에 담궈놓으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꽃이 예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쁜 건 정말 예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쁨 자체로 봐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정말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제가 많이 아프고 슬프더라도 많이 감싸 안아주고 진짜 제가 품은 사랑을 최대한으로 많이 보여주는 거인 것 같아요. 보여주는 것보다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정말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심어줄 것인가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새싹처럼 심어주면 그런 새싹들은 마음 안에서 점점 살아날 거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 훗날에 내가 없는 어떤 날이 오더라도 그런 마음들은 내가 없어도 영영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힘으로 친구들이 앞날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가장 희망적인 걸 보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나 누군가로 인해서 그런 행복들을 꺾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늘 생각해보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지? 사랑이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이 부분이 늘 중요해서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에 힘이 없으면 정말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소식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저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이 또 곧 나의 슬픔이니까 그런 것도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그 자체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지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중요하다. 그리고 존중받은 사람이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안고 정말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도 마음의 힘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어렸을 때나 이렇게 주변에서 잘 닦아주지 않으면 언젠가 잘못된 선택을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누구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달아 가기 시작했을 때 정말 제가 이거 놓지 않고 가려고 했던 이게 참 중요한 가치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러쿵 저러쿵 막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꽁냥꽁냥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전 알아요. 전 알아서 그냥 진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도 친구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마음으로 감사하고 제가 그런 예쁜 마음들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이 기뻐요. 기쁘고 행복하고 저는 그냥 친구들이 많이 웃고 그런 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예쁜 말 하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뭐 두 가지였는데 말하다가 잊어버렸는데 그건 나중에 또 생각나면 가져올게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오늘도 친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드릴게요. 그리고 친구들도 주변 친구들한테 항상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나비하고 싶어요. 파란색 나비. 사랑을 전하는 파란색 나비. 그래요. 오늘 잘 때도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잘 자요. 굿나잇.